강의는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투자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는 유승민 팀장님을 모시고 2022년 글로벌 투자 환경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25년간 금융시장 투자 전략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셨고요. 한국 주식시장 분석을 시작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분석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2012년 이후로는 삼성증권을 대표하는 수석 전략가이십니다. 또 현재는 글로벌 자산 투자 배분 전략을 총괄하고 계시고 국내 증권사 유일의 지정학 분석 분야의 전문가이시기도 하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경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요. 자산 투자 배분 전략이라는 말이 조금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들리긴 하는데 자산 투자 배분 전략, 어떤 전략일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자산은 주식, 채권, 상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이 각각의 이제 자산들의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될지 이제 그런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각 자산별로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또는 국가별로 어느 지역을 우리가 더 선호하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체 그림을 짜는 데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전략과 관련해서 또 내년에 투자 전망을 그리셨다고요? 네, 네.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이제 주식 투자라는 것들이 비교적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수월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내년은 많은 변화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변동성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전망과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유승민 팀장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결론부터 한번 내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그 각 자산별 전망을 예측을 해보면 저희가 대략 지난해 하반기에 글로벌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상반기만 놓고 본다라면 약 한 1년여 만에 주식의 비중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신 현금 투자의 비중을 좀 올렸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망을 하면서 다음 기회를 보자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자산 배분일 것이고요. 네. 내년 하반기는 그런데 여전히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주식에 대한 선호가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다소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주식의 투자 비중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과 유로존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비중 축소 의견을 저희가 지난 한 3개 분기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풀화식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중립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금 신중한 그런 스탠스입니다. 내년 하반기를 놓고 본다라면 미국과 신흥국 간의 사이에서 특히 신흥국에서 투자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미국에 대한 선호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그 의견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왜 어떤 이유로 이러한 전망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6가지 질문으로 먼저 중요한 어젠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틀하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성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자산 가격 또는 뭐 주식이나 채권의 성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재료가 되는 것이 경제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성장은 또 한 측면에서는 성장의 높이,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성장의 기울기가 중요합니다. 우선 그 내년도의 주요 지역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시면 글로벌이 4.6% 정도, 그러니까 올해 5.8% 성장에서 4.6% 성장으로 아무래도 성장의 모멘텀은 좀 둔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내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3.5% 정도. 뭐 미국도 보시면 올해 5.6에서 내년도 4.4 그리고 그 다음 년도 2.4% 성장으로
조금 성장률이 둔화가 되죠. 그런데 저는 성장의 기울기와 높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높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테이블의 그 오른쪽 끝에 잠재 성장률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도 미국 같은 경우에 2.2% 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4.3%로 성장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장이고 또 소위 잠재 성장률보다도 높은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 내후년도에 2023년도까지 성장률이 둔화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매우 그 높이 측면에서 본다라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주식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성장률 둔화는 당연히 주식의 성과를 어느 정도 훼손하겠지만 그러나 그 조정이 현격하고 심각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라는 것이 이 데이터에서 설명을 하는 주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성장은 그러한데 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사실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1990년도부터 이 물가가 그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그 공산권이 붕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 내지 3억 명의 건강하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노동력이 공급이 되면서 많은 공장이 이 공산권 국가, 동부 유럽 또는 그 이후에 동남아까지 이렇게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값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인 저물가 시대의 도래를 촉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클은 끝난 것 같습니다. 소위 그러한 사이클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인데요. 이제 세계화가 더 진전되긴 어렵다.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각국이 그동안의 어떤 통화정책 중심에서 저정정책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탈탄소화 정책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마 서서히 이제 물가가 오르는 시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코로나 쇼크로 인해서 이 수요는 급격히 늘었는데 공급이 뒤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역사적 수십 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물가가 올랐거든요. 때문에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가가 빨리 오르는 것도 걱정하고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장의 높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것처럼 현재의 성장의 높이로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네. 특히 이제 내년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상반기에는 주요국들이 4 내지 5%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대략 하반기에 가면 아마 2% 초반대까지 물가가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일정한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이것을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이랬을 때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은 어떤 통화정책을 쓸까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과거에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주요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04년 그리고 2017년, 18년 그리고 이제 이번 사이클의 예상이죠. 우선 내년에 연준은 이번 FOMC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한 3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3년에도 대략 3번 그리고 2024년에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예고라기보다도 다플랏에 찍힌 연준의 멤버들의 이제 전망치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정도 궤적으로 간다라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긴축적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주요한 금리 인상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신중하고 느린 베이비 스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것은 이제 긴축이라기보다도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상과 같이 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녹여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언제든지 우리가 기업 실적을 전망할 때 뭐 전년 대비 몇 프로 늘었어요, 뭐 감소했어요,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지난해 올해 5%, 내년에 한 4%, 그 후년도에 한 2 내지 3%로 수렴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익 증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한 이제 주식시장에는 애널리스트들이 미래 이익 전망을 하면서 미래 어떤 그 예상치를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기 사이클보다 훨씬 더 이익 전망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그 글로벌 기업 실적은 올해 예상치가 정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도에도 성장률,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당연히 경제 성장률 둔화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보는 것보다 더 나빠질까? 실망할까? 아니면은 뭐 시장 기대보다 조금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까?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서프라이즈 요소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가 2008년과 이번 코로나 쇼크를 겪으면서 각국의 정책들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가 도래하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했고 그 돈이 시중은행에 갔지만 그 시중은행에 갔던 돈이 민간으로 투입되지 않았어요. 은행들은 돈을 빌려줬을 때 만약에 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민간에 돈을 공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신용이 좋은 사람한테 돈을 줬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번 사이클을 보시면은 정부가 직접 개인들에게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재정정책에 의해서이죠. 때문에 사람들은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가지고 쓰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안 되죠. 또 모임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차를 산다든지 가구를 바꾼다든지 전자제품을 바꾼다든지 이런 내구재 소비 중심으로 지출을 했던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쇼티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년 되면은 뭐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각국이 이 팬데믹 대응에 있어서 과거처럼 봉쇄나 후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백신 접종을 늘리면서 아마 경제활동 정상화를 향해서 느린 스텝이지만 가려고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정책을 이미 이제 각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시간의 문제일 따름이지 누적됐던 그런 저축에 대한 소비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그 공급 이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조업의 정상화도 가동 정상화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1년의 그 경제 전망이 둔화된다 할지라도 기업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급격한 실적 둔화보다는 오히려 서프라이즈가 나타날 요소를 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프라이즈요? 네, 그것은 이제 내년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금융시장은 한 가지 지금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뭔가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저는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인지 인플레이션인지 성장의 높이 조절인지 아니면 기울기 변화인지를 쭉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일단 그것을 확인해 가고 싶어 하죠. 올해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빅스 같은 경우는 횡보하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펀더멘탈의 가장 예민한 채권시장의 변동성 지표인 무브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랐거든요. 따라서 그 시장에는 어느 한 축에서는 분명히 이런 그 경기 변화라든지 금리 변화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벌써 걱정을 하고 있는 시각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는 올해 낮았던 그런 변동성이 올라갈 여지가 일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주의하실 점은 변동성이 커지는 것과 가격 추세가 꺾이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은 우리가 재무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중요한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낮았던 해입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있고요. 또 중국의 공산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미중 간의 대결 축을 중심으로 잠재됐던 불확실성들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전쟁이나 어떤 돌발적인 테러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충분히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라면 시장을 흔드는 변동성 요인일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 자체를 훼손시키거나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그런 현상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6가지 질문을 토대로 저희가 내년도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 그 발표 주제가 그 로보를 넘어서 티나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로보가 뭐지? 아마 티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티나 같은 경우는 There is no alternative. 선택의 대안이 주식밖에 없어요라는 것인데 로보는 룩아웃 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좀 주의하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조정이로 저는 말씀드렸는데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일시적인 조정이 상반기까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 둔화되는 거, 인플레이션 리스크 해소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일련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가격을 좀 흔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2분기 정도 되면 대략 한 5월 정도를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상 시점으로 보는데 그 전후가 되면은 주식이 조금 지금보다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주식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는 찬스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내년에 우리가 그 시점에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그 이후의 스케줄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신중한 스탠스인가 아니면은 긴축적인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신중한 스탠스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매우 느린 완화적인 스탠스입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올라올 텐데 내년도에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둔화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텐데 그 인플레이션을 기업들이 소비자한테 또는 다음 생산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기업 실적에 대해서 서프라이즈적 요소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 시점은 오히려 주식으로 봐서는 매수의 시점이었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내년 중반 정도에 경기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면 금리 인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상황이, 즉 경제가 그걸 감내할 정도가 된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고요. 이를 반영해서 주가는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고 따라서 상반기에는 로보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티나가 시장을 이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을 사야 됩니까? 신흥국을 사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올해까지는 선진국이 신흥국과 디커플링을 보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년 상반기까지의 불확실성은 대체적으로 선진국 선호를 조금 더 끌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로보에서 티나로 가는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신흥국의 선호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선진국 대비 신흥국의 밸류에이션은 매우 싼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접종의 백신의 접종이 이제 지연되고 또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들 때문에 신흥국들이 할인되는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 아마 내년에는 신흥국의 시장에 대한 선호가 조금 재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그 시점이 상반기부터라기보다도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가 좋나요? 가치주가 좋나요? 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내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죠. 그런데 좀 우리가 과거의 관점에서 시각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성장주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식의 할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주에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분하는 것이 통상 PER이나 PBR이나 캐시플로우 이런 걸 가지고 전통적인 이 장부 가치에 의한 밸류에이션 척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분이 많이 모호해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라든지 뭐 유틸리티라든지 이렇게 장치 산업 또는 전통적인 산업인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고정자산에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별로 그 어떤 성과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산업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무형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들, 예를 들면 R&D 같은 것들, 뭐 특허권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업의 성과를 저성장 기업과 고성장 기업의 성과를 완전히 구분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성장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러한 어떤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 정립이 덜 되어 있고 여전히 전통적인 논법에 따라서 계속 쟁론 중이지만 저는 이번 장기적인 사이클이 끝나기 전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성장주들의 리더십은 유효할 것이다. 물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변동성도 커질 겁니다. 하지만 다시 내년도에 우리가 주식을 늘린다라면 저는 성장주 쪽으로 또 이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6가지 질문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혹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가 Q&A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팀장님이 강의하신 도중에 저도 옆에서 열심히 들었지만 여기 채팅창에 계속 올라오는 내용들 저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일 어쩌면 올라온 질문 중에 제 눈길을 끈 게 하나가 방금 성장주, 가치주를 이야기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주인가요, 가치주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주죠. 성장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장이나 가치라는 것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 PER, PBR 같은 밸류에이션 척도로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저 회사는 성장 기업이야 하는 거랑 약간 관점이 다르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 모두에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장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미국 주식이랑 중국 주식을 좀 비교하는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일단 미국은 많은 분들이 더 알고 계시는 분야일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 올해 좀 리스크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와 또 투자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했던 게 중국 정부의 정책 전환이었지 않습니까? 소위 뭐 공동부유라든지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통제 이런 거였는데 일단 뭐 그 정책은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보이는 리스크와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 보이는 리스크는 이번에 헝다 사태를 비롯한 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경제적인 영향이 크거든요. 이제 그것을 중요한 보이는 리스크로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는 올해 그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렇게 대응하는 태도가 매우 폐쇄적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아무래도 올림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올림픽 이후에 이제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코로나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또 보이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중국 정부가 향후에 이제 어떤 백신 개발을 통해서 조금 더 잘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신흥국 중에서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흥국 하면 베트남 이야기도 있었어요. 베트남 같은 프론티어 시장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조금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 베트남은 프론티어 시장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MSCI라든지 이런 글로벌 인덱스 기업에서 이제 하는 기준에서는 신흥국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프론티어 기업, 프론티어 시장을 대한 이제 질문으로 이해를 하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그리고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그리고 적립식 투자의 대상으로는 저는 뭐 강력히 추천을 합니다. 이미 이제 중국의 성장 모델이 또는 그들의 그 어떤 잠재력들이 프론티어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죠.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들이 유망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 규모가 아직은 작고 또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변동성은 얼마든지 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자산을 거기에 올인하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스트레스풀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 좀 분산 투자, 적립 투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침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가 답이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네요. 예. 네, 그러면 오늘 유승민 팀장님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